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주제로 한국인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늘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인의 정신이나 기질, 특성을 이해하면 한국의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제가 이거 강의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총 12강으로 만들어서 강의 한 번 하면 두 번씩 나누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요번이 10번째입니다. 요번 때 주제는 제가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책에서 지금 뽑아서 나온 거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 연구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출판사 대표로부터 한국인에 대한 관련 있는 내용을 처음으로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연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객관화할 때 가능한데, 그 객관화 작업이 이렇게 용이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철학과 정신을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들이 우리한테 체화되고 남아는 있지만, 그 정신이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기록되어서 내려오는 것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아쉬운 점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출판사 대표로부터 제가 제안을 받은 한옥 책을 써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진짜 한옥을 너무 몰랐고, 또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 속에서 살면서도 한옥에 대한 정신이나 기질이나 그 학문적인 것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대한 것이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옥은 어떤 것이다. 근데 제가 한옥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더니 그래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전공하니까 거기 그 인문학에 기대해서 써달라는 요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모른다 그랬더니 그래도 써달라. 모른다. 진짜 그래도 써달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한옥을 짓는데, 한옥을 짓는 사람은 너무 많다. 그러나 한옥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인문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전혀 없다. 그래서 신 선생님이 쓰면 그것이 첫 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진짜 너무 모르면서 썼는데 무려 쓰다 보니까 5권이나 쓰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한옥을 공부하면서 만난 것이 우리나라 고대사입니다. 고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한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옥을 지은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그럼 왜 저 건축물이 저렇게 지어졌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국인의 정신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 연구에 빠지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책을 쓴 것이 여러 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극단의 한국인, 극단의 창조성입니다. 그리고 환단곡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환단곡이를 제가 소설로 써서 지금 2권이 나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대 사회를 접하게 됐는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문명 탄생을 학문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한국이 세계화 속에 한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산업화나 민주화나 한류를 출발하고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자긍심 때문에 지금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났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전혀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는 입장이었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을 연구하게 된 것도 자기 비하가 너무나 큰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자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점을 한번 찾아보자.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인 연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한국인에 대해서 정말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거 분명히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한 결과 저 심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동이족의 문화 발생과 변형 전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세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을 준 것들이 있는데 그 힘은 저는 놀랍도록 위대한 정신이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동이족의 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이족의 출발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심성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것만으로 다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한국인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아시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인류 최초의 국가가 있었고 그것이 여러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게 불려졌지만 우리는 환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지금 몽골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러시아에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 비슷한 영토에 비슷한 장소에 똑같은 국가가 있었다는 것은 나라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기에 관련된 국가 중에서는 우리 한국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문화가 처음으로 인류 최초의 국가가 생겼고 그 국가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왜냐면 그것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백성 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분화된 한 부류가 동쪽으로 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전 단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동이족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이족으로서 최초의 나라를 세운 것이 단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국과 단국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인류 문화를 거기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조사하면 할수록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홍산 문화나 요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조사하면 할수록 4대 문명 이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4대 문명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 어떤 큰 문명이 있었다. 그 문명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북아의 위대한 문명이 탄생을 했다. 그 탄생의 주역은 동이족이었고 우리는 동이족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 문화, 홍산 문화와 우하량 문화, 요하 문명 이런 여러 가지 그 문명들이 우리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 탄생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모든 것을 3으로 나눴습니다. 1, 2, 3입니다. 천부경에도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가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통으로 보는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체를 통으로 보는 거. 그건 누구나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철학의 사유체계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우리 동북아에서 동이족의 문화에서 나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음양이 세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으로 본 하나, 두 번째는 음과 양 이렇게 대치 상태. 그러니까 음과 양의 약점은 서로 적대적 아니면 서로 상대적 그리고 전혀 다른 것들끼리 충돌하는 반대되는 것들이 충돌하는 현상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동적인 현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를 선택을 한 것이 저는 삼태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삼태극은 뭐냐면 음양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여기에 새로운 체계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동적인 요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태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에서도 여러분들 봤지만 하늘을 보고 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보고 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고 분명히 인일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의 일이고 천도 근원적인 일이고
지도, 땅도 근원적인 일입니다. 사람도 근원적인 일입니다. 근데 왜 사람은 인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본 사상에 아주 극대화시킨 민족, 인본화를 절대적인 사상체계와 국가를 세울 때도 중요하게 여겨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인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 중에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은 태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음양과 삼태극이 만나면 뭐가 되죠? 오행이 되는 겁니다. 오행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행은 다섯 가지 형태로다가 세상은 운행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도 볼 수 있고 삼택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동북아에서 만들어낸 철학과 사상의 기본 줄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오방색이고 색동적으로 우리의 문화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방색이 뭐죠? 빨강, 노랑, 파랑, 3원색입니다. 우리가 아주 서양 애들이 먼저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색에 대해서도 아주 근원적으로 방향까지 정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 동양의 동이족들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빨강, 노랑, 파랑 거기다가 음양, 하얀색과 검은색 서로 배치되죠. 이것이 만나면 바로 오방색이 되는 겁니다. 이 오방색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해서 우리가 옷으로도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색동저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일러서 솔롱고스의 나라라고 몽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지개의 나라인데 무지개는 오방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7가지 색깔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전통 속에서는 오방색이었었습니다. 이 오방색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오방색을 왜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의 천부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손사상과 아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칠성문화와도 관계가 깊은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오방색, 그 다음에 색동저고리, 솔롱고스의 나라라는 말을 듣고 있는 현재의 상황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동이족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에 있었던 최초의 국가에서 동쪽으로 문명 이동을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이 만드는 것이 저는 단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국가군 환국입니다. 두 번째 국가는 단국이고 세 번째 국가는 단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인, 환웅, 단군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으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환인이 환웅을 낳고 환웅이 단군을 낳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닌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벌써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인이 7분이고 어서 7분이라는 거는 저는 그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7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뭐 오래 살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민족 간에 돌아가면서 환 12국 아닙니까? 한 나라가 12나라잖아요. 9부족에 12나라로 되어 있는 지금으로 연합국이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통치를 했을 때 7부족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통치하지 않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라는 환웅이고 단국의 왕을 환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왕을 단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단군은 모두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환국에는 7분의 환인이 있었고 단국에는 18분이죠. 18분의 환웅이 있었고 단국은 그러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단군은 47분의 단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체계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존재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이전에도 2개의 나라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고도 우리는 우리하고 동질성을 가진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났다 사라진 그 이름들은 진짜로 너무 많아서 우리가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묘족, 그다음에 맥족, 백족, 그다음에 말갈족, 여진족, 거란족 뭐 이런 종족들이 우리하고의 역사적인 동질성, 그다음에 동이족의 출발선상에서 같은 연합국가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이족의 일반적인 특성, 이것도 뭐 학자적인 연구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는 동이족만이 가진 인체적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족과 다른 민족과 다른 특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 지금 몇 가지만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 꼭 동이족만의 특성이냐? 지금 학문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여기서의 특성이 우리하고 연결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두입니다. 머리 모양이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죠. 그건 왜냐하면 왕족, 그러니까 일반 동이족의 일반적인 사회 현상은 아니었고, 왕족들 간에 자기들은 천손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편두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로 눌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돌베개로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도 있고, 그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머리를 뾰족하게 만들죠. 그래서 금관 같은 것도 우리가 관을 쓰면 금관 같은 것도 보면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편두였기 때문에 쓰면 꽃갈모자, 이 머리 모양이 약간 이렇게 꽃갈모자 형식으로 이렇게 세워진 삼각형 현상으로 되니까 머리 그 금관도 태가 찍어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편두가 동이족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이족들은 송곳니를 빼버렸죠. 발치를 했습니다. 송곳니를 빼서 못 쓰도록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거는 제가 역사 공부를, 우리 고대사 공부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건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왕과 그 국가를 형성할 때 국가 조직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단수련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갖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종종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건국 이념이나 그다음에 건국 통치 방법 같은 것이 지금처럼 인본에 있거나 우리가 그다음에 이 인체와 관련된, 그다음에 천지인의 그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음양이나 오행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자체가,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 만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선적인 요소, 그다음에 철학과 사상을 분명히 가지신 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함부로 잡아먹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특히 그랬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버리게 되면 뜨거운 물을 그냥 하수, 수채에다가 물 흘러가는 데다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당시에 거의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을 식혀서 버립니다. 왜? 거기에 살아있는 지렁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해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이족들로 발치를 했는데, 이 송곳니가 바로 육식을 하는 동물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선적인, 그 다음에 같이 이 시대를 동시대에 같이 사는 동물로서 우리는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발치를 한 것들이 동이족의 인체 특성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신반점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몽골반점. 몽골반점이라는 것도 우리만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동이족들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만이라고 고집하기에는 분명히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골인데,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 걸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숨골이 보면, 이 머리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조각으로 머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이족은 요 안에 삼각형이 또 있습니다. 삼각형을 꼭지점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는 것이 동이족의 아주 특별한 특성입니다. 그럼 우리만의 특성이냐? 그거는 진짜 주장하기는 쉽지 않지만, 동이족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이런 머리를 가진, 이런 두개골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꼭 동이족의 특성이다. 그거는 제가 장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동이족만이 가진 이런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아래 숨구멍이 있다는 것도 동이족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번에 얘기한 바 있지만 여기서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전통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빠질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국가가 분명히 환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단국입니다. 이 단국이 배달국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국이 바로 고조선을 얘기합니다. 이 글자 뜻이 다 똑같은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환, 단, 고조선, 조선이라고 해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뜻을 담았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달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배달의 자손, 배달의 후손, 배달의 기수라는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군대에 있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행진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달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배달의 기수라고 얘기했고 배달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습성, 퀵 서비스를 잘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안에 버튼 같은 걸 누르는 것을 또 닫히도록 누르는 것을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잘못 나와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용서가 돼도 늦게 나오는 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우리 한국인인데 그렇게 배달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퀵서비스를 빨리 해서가 분명히 단국이 아닙니다. 우리 배달의 민족이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아닙니다. 배달은 밝은 땅의 나라입니다. 왜? 해가 제일 먼저 비치기 때문에 배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밝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고조선을 얘기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일자가 하늘입니다. 밑에 있는 일자가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날일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날일은 해를 얘기합니다. 태양입니다. 두 번째 국가를 보겠습니다. 단도 똑같습니다. 요 꼭지 상투가 있는데 상투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맨 밑에 땅이 있습니다. 역시 해가 들어있습니다. 요 네모난 모양은 제사 지낼 때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는 조선입니다. 고조선을 얘기합니다. 조선도 똑같습니다. 위에 열십자가 있고 밑에 열십자가 있고 그 안에 해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죠? 하늘과 땅, 환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들어있고 단도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들어있고 조선도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은 결국 한국이라는 말과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칸이라고 해서 왕이라는 뜻도 이제 나중에 변해서 그렇게 가지만 어쨌든 한도 똑같습니다. 열십자에 요 안에 해가 들어있습니다. 태양이 들어있습니다. 뭐죠? 모두가? 세상 한가운데에 태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세상에 이름을 지을 때, 한 나라의 이름을 지을 때 더구나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의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동이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동이족의 국가를 만들면서 이름을 허투루 지을 리가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해 있고 세상 한가운데 해 있고 조에도 마찬가지로 이 10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100, 1000, 만은 세상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전체를 얘기할 때 흔히 1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방이라는 얘기도 십방이라는 거에서 온 겁니다. 여러 가지 모든 방향을 얘기할 때 십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인은 우리 한민족은 근원적으로 고대에 태양을 숭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삼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태양족이기 때문에 삼족은 뭐죠? 태양과 인간을 중간 촉매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셈입니다. 발이 3개 달린 까마귀. 그 3개 달린 이유는 뭐죠? 우리가 바로 아까 제가 우리의 모태 설명을 할 때 근원적인 사상 출발을 얘기할 때 3개가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지인의 원리하고 원방각의 원리. 그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 이름의 의미를 따진다 그러면 환국, 단국, 고조선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태양의 밝은 기운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름을 그 한자를 풀은다면 환자도 똑같고 단자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은데 조자도 똑같은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은 이겁니다. 태양의 밝은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태양처럼 환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국 이념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라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통치, 건국, 의미를 여기 그대로 담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았고 어디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모든 애국은 그 나라의 정신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아니, 미운 구석이 있는 거가 발견된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먼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이라는 의미는 태양의 밝은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태양처럼 환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 단, 한입니다. 한이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첫 출발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숭배했고, 그건 어느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만을 갖다 절대적으로, 종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누적되고, 다른 이민족의 침입도 있고, 자체적인 변혁도 있고, 그 내부적인 혁신도 있으면서 우리는 결국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결국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족의 가장 기본적인 민족입니다. 우리가 태양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마 요 근래 최근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거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없습니다. 태양족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태양족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칠성문화입니다. 칠성문화. 여러분들이 칠성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번 듣고 잘 알고 있는 듯한데 또 깊이 들어가면은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 숭배로서 태양 숭배를 하는 민족의 공통점은 태양은 뭐죠?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겁니다. 이 밝은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뭐죠? 색깔로 보여주는 거가 붉은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달할 때 발이라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붉다는 뜻도 있고 환하다는, 밝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흰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배달의 뜻은 밝은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밝은 땅의 나라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양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붉은색이나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가장 태양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근데 진정으로 밝은 것은 붉은색보다 흰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제사장굴이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조고를 숭상하는 것도, 삼조고라는 상징세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우리가 태양족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1, 2, 3 천지인 원방각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원방각은 그 훈민정음을 만들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성 속에, 우리의 문화 유전자 속에 이미 체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대를 부정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우리의 문화 유전자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그럼 훈민정음의 어떤 면이 원방각하고 그대로 되는지, 원방각은 천지인을 그대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응, 미음, 시읒입니다. 원은 태양이 둥글다 그래서 원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은 네모나다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모난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입니다. 천지인을 다 모든 것을 자기가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아주 극대화시킨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우리 고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방각이 바로 훈민정음하고 연결되는데 이응이 바로 어떻게 되죠? 이응이 열인이응이 되고 시읒이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다 행만 하나씩 더 더한 겁니다. 미음이 변해서 비읍이 되고 피읍이 됩니다. 시읒이 지읒이 지고 치읒이 됩니다. 여기다 기역 하나만 포함이 되면 우리의 자음 체계가 아주 완성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다 세종대왕께서는 더 특별한 점은 여기에 과학적인 원리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발성하는 것과 209강구주의 모습까지도 여기다가 과학적인 원리를 집어넣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문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의 전통 속에서 뽑아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천지인 1, 2, 3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숫자나 글자로는 이런 겁니다. 3. 이 3이라는 글자가 천지인입니다. 그리고 3. 천지인. 작대기가 3개 아닙니까? 천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자 중에서 천지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그러면 학문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확한 말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공부는 이런 데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자를 보시면 위에 일자가 있고 밑에 일자가 있고 거기 세워진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지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공입니다. 공자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천지인을 모두 이해하는 것을 그 원리를 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사람은 똑같습니다. 천지인인데 여기 사람 인자를 썼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사람한테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공은 뭐냐면 천지인의 원리를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부는 천지인의 원리를 익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천지인의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무한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사람들한테만 씁니다. 사대부 할 때 쓰고 사대부가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예전부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근원적으로는 농부, 어부, 광부 이렇게 아주 근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를 썼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칠성문화가 있습니다. 태양숭배 사상과 칠성문화가 같이 공존을 하는데 태양을 숭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태양이 너무나 근원적이고 태양한테 혜택을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태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으로 생각한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디에선가 왔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수문화인데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북두칠성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에서는 태양족의 원리를 받아들인 거고 죽음과 탄생 이전의 세계 우리가 지금 현상 세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칠성문화로 받아들인 것이 한국인의 민족적인 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문화는 여러 군데서 남아있는데 지금은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칠성문화는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칠성각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칠성각 절에 아직도 있습니다. 치성을 드리는 것도 있고 정한수도 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것도 우리 어렸을 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가면 정한수 떠놓고 밥까지 같이 해놓고 그 밥을 그대로 같이 먹는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이렇게 떠놓곤 하던 우리 어머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바로 거기 이 칠성문하고 연결되고 상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투는 이런 원리에서 동이족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이 아니라 북두칠성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연결해 주는 그 상징적인 거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테나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투를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상투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한 것이 조선 500년의 그 우리 선인들이지만 그 버릇은 고치지 못하고 상투를 계속 한 거죠. 우리가 상투를 버린 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은 상투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네.